어디 가는 거야? 금방 태어난 우리 아들이잖아.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아직 코끝을 찌를 때 최민주는 내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파란색 플란넬 담요에 쌓인 작고 쭈글쭈글한 덩어리. 현우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제왕절개 수술 자국 아래로는 아직 둔탁한 불길이 타오르는 듯 했지만 남편이 시선을 돌렸을 때 가슴에 열린 빙하 같은 공허함에 비하면 어떤 육체적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장모님이 내일 데리러 오실 거야. 그는 숨이 막히는 듯 셔츠깃을 매만지며 말했다. 나는 가봐야 해. 어디를? 내 목소리는 나 자신이 듣기에도 너무나 지치고 평탄하게 들렸다. 어머니가 편찮으셔. 지유야.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 필요하시대. 집에 시끄러운 게 있으면 안 된대. 시끄러운 것. 내가 태어난 아들. 우리의 아들. 현우를 고쳐 안으며 나는 무슨 말을 했던가. 잠든 와중에도 긴장을 감지한 듯 아기의 자그마한 숨결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진정될 때까지 광주 부모님 댁에 가 있는 게 좋겠어. 그는 현우가 클 때까지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 몸이 회복될 때까지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우리 아들이 폭풍우나 성가신 사고인 것처럼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라고 말했다. 당신은?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물었다. 몇 달 전 내가 직접 고용한 사설 탐정의 보고서를 발견한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던 답이었다. 건설업계의 호랑이, 박태준 회장의 사생아인 최민준, 그의 스캔들과 무능함에 진저리가 난 아버지가 결국 돈줄을 끊어버린 버릇없고 방탕한 망나니. 내 남편은 좌절된 상속자, 왕국 없는 왕자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마지막 반항 시도였다. 막강한 아버지 박태준의 속을 긁기 위해 돈 한 푼 없는 광주의 경제학과 교수 딸과 결혼한 것. 하지만 그의 수는 통하지 않았다. 박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그러자 현우가 태어났다. 나는 어머니 곁에 있을 거야. 민주는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그의 동공에서 춤을 췄다. 전화할게. 그는 내게 키스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을 만지지도 않았다. 그는 악취가 나는 곳에 들어갔다가 서둘러 나오는 사람처럼 뒤돌아 병실을 나갔다. 다음 날 오전 10시 엄마가 도착했다. 나와 같은 개암나무색 눈동자가 내 옆에 빈 침대를 보고는 연민으로 가득 찼다. 갔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실망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엄마는 민준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다. 얼굴만 번지르르한 빈 깡통이라고 불렀다. 갔어요. 나는 현우를 건네며 확인시켜 주었다. 엄마는 할머니들의 타고난 재주로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어르셨다. 뭐라고 말은 남겼니? 계획 같은 거. 시어머니가 안정이 필요하대요. 나는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엄마는 코웃음을 쳤다. 내 시어머니는 태성그룹 안주인보다 재산은 많으면서 속은 8월의 논바닥보다 더 말라 비틀어졌어. 그 여자에게 필요한 건 현실을 깨닫게 해줄 딱이 한 대지. 내 서방이란 놈팽이도 마찬가지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분노할 기력도 심지어 슬퍼할 기력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정밀한 계산만이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찾듯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그 북쪽에는 이름과 성이 있었다. 박태준. 아버지의 차를 타고 광주로 가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현우는 카시트에서 졸고 있었다. 말수는 적지만 시선은 날카로운 우리 아빠는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딱 한 번 물었다. 어떻게 할 거니, 딸아? 나는 창밖을 보았다. 낯빛 하늘을 배경으로 앙상한 참나무들이 서 있었다.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아빠. 오래된 책 냄새와 늘 한결같은 엄마의 음식 냄새가 나는 학동 서성로의 친정집. 나는 내 옛날 방에 틀어박혔다. 이미 이웃들과 사랑의 감시 교대조를 짠 엄마에게 현우를 맡기고 노트북을 열었다. 가게 예산이라는 무해한 이름 아래 암호화된 폴더에는 파일들이 있었다.
민준이 불법 도박장을 드나드는 사진들, 평판이 의심스러운 사채업자들에게 진 빚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 박씨 집안의 가족 구조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 박태준, 2번 사별하고 살아있는 적자는 없음. 수조원 가치의 건설,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제국, 그리고 단 하나의 약점, 분노의 겨발에 숨겨진 원한, 그가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재앙으로 판명난 아들. 민주는 내가 사랑 때문에, 그의 완벽한 치열의 미소와 공허한 약속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나는 그의 성 때문에, 그의 핏줄 때문에 그와 결혼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과 핏줄은 여박이 침대에서 할아버지의 푸른 눈을 가진 아이의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전화를 들었다. 박태준의 번호를 누르지 않았다. 그건 실수였을 것이다. 그 같은 남자는 주위에 성벽과 해자를 둘러치고 산다. 나는 그의 개인 비서, 김미선 실장의 번호를 눌렀다. 탐정의 정보는 철저했다. 그녀가 열쇠였고 문지기였으며 박태준이 편견 없이 귀 기울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3번째 신호음 끝에 그녀가 받았다. 여성의 목소리, 맑고 전문적이며 불필요한 옹기는 한 점도 없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선 실장님. 나는 최대한 중립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네, 누구시죠? 강지우입니다. 최민준 씨의 아내입니다. 짧지만 의미심장한 침묵이 흘렀다. 놀라움의 침묵이 아니었다. 미결 문제 목록을 머릿속으로 훑어보다 하나를 찾아낸 사람의 침묵이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모님? 나는 그녀가 볼 수 없음에도 고개를 저었다. 강지우입니다. 박태준 회장님과 연락이 필요합니다. 급한 일이고 민준 씨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요. 회장님 일정이 매우 빡빡합니다. 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릴까요? 실장님,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분의 손자에 관한 일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현우에 대해서요. 그리고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더 긴 침묵, 키보드를 두드리는 희미한 클릭 소리가 들렸다. 무슨 증거 말입니까? 박씨 집안의 피가 그 아이의 혈관에 흐르고 있다는 증거요. 회장님께서 신뢰하는 분을 보내주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서성로 12번지에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겁니다. 김 실장님. 하루가 지날수록 그분의 손자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라난다는 것을.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수, 가장 위험한 수였다. 박태준이 소문대로 괴물이라면 그는 손짓 한 번으로 나를 쓸어버릴 수 있었다. 변호사나 경찰 혹은 성가신 여자와 그녀의 사생아 아들을 사라지게 할 누군가를 보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탐정의 보고서에는 다른 것도 언급되어 있었다. 15년 전 박태준의 유일한 적자, 진우가 19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 훔쳐낸 낡은 사진 속에 그는 검은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청년이었다. 현우는 푸른 눈을 가졌다. 사교계에서는 박씨 집안의 푸른 눈이라 불리는 덴마크인 증조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기묘한 색조의 눈. 사흘이 지났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아빠가 서재에 틀어박히고 현우가 작은 생존자처럼 내 가슴에 매달려 있던 사흘. 나는 울지 않았다. 무너지지도 않았다. 절망이 고개를 들 때마다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와 숫자, 약점들을 복습했다. 그것은 나만의 박사 학위 논문, 기회의 해부학이었다. 나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다. 비싼 양복을 입고 변호사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가 서 있었다. 조폭이 아니었다. 더 나쁜 존재였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우 씨. 저는 법무법인 태평의 이진석 변호사입니다. 박태준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이죠.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고 엄마는 거의 떨리지 않는 손으로 커피를 내왔다. 변호사는 컵에 손도 대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메시지를 받으셨습니다. 민감한 사안입니다. 억측이나 헛된 기대를 피하기 위해 저희는 결정적인 유전자 검사 증거를 요구합니다. 저희가 모든 과정을 완벽한 비밀과 법적 보장하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동의서와 서울 강남에 있는 최고급 개인 병원의 정보가 들어 있었다. 왕족들도 이용한다는 명망이 있는 곳이었다. 제가 거부하면요. 나는 서류를 받지 않고 물었다. 이진석 변호사는 차갑고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여기서 끝입니다. 회장님은 감정적인 협박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아드님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강지유 씨, 사전 증거 없이는 문턱도 넘지 못할 것이고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가해질 감정적, 경제적 비용은 상당할 겁니다. 그것은 우아한 협박이었지만 결국은 협박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오늘 당장 가시죠. 차가 아래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숨막히는 침묵 속이었다. 병원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조용하게 처리되었다. 그들은 격렬하게 우는 현우의 볼 안쪽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어머니 쪽 혈통을 확립하고 대리 출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강지유 씨 검체도 채취하겠습니다. 유전학자가 완벽한 치열을 드러내며 미소 지었다. 우리는 그날 밤 바로 광주로 돌아왔다. 변호사는 내게 전화번호 하나를 주었다. 48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그 48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친자 관계에 대한 의심 때문은 아니었다. 민준이 아버지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두려움은 박태준이 증거를 손에 쥐고도 평민 어머니에게서 난 손자는 축복이 아닌 문제라고 결정해 버릴까 하는 것이었다. 생활비를 지급하고 우리를 망각 속으로 보내버릴까봐. 하지만 47시간 후 전화가 울렸을 때 반대편의 목소리는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바닥에 돌들이 끌리는 듯한 거칠고 굵은 목소리였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공간을 장악하는 목소리. 강지유 씨. 네, 박태준입니다. 1시간 뒤에 댁으로 가겠습니다. 내 손자를 보고 싶소.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엄마는 패닉에 빠졌다. 세상에 집이 엉망인데 음식은 뭐라도 대접해야지. 곶감이라도 인삼주라도. 엄마, 나는 엄마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거실 청소 상태 평가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평가하러 오시는 거예요. 제발 현우 데리고 엄마 방에 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세요. 정확히 1시간 후 검은색의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실루엣을 숨길 수 없는 세단이 우리 집 앞에 멈췄다. 롤스로이스가 아니었다. 크고 방탄 처리된 제네시스 G90이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고 그가 나타났다. 박태준은 키가 크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거리를 가득 채웠다. 떡 벌어진 어깨, 완벽하게 재단되었지만 과시적이지 않은 어두운 양복, 짧게 깎은 백발, 그리고 얼굴, 도끼로 깎아낸 듯한 얼굴, 부러졌다가 잘못 담은 코와 그 눈, 지금 내 아들의 얼굴의 특정 각도에서 빛이 비칠 때 나타나는 그 깊고 빙하 같은 푸른 눈, 그는 보도에서 나를 쳐다봤고 그것은 마치 레이더에 스캔당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 옷차림, 편한 실내 바지와 헐렁한 스웨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본질을 평가하고 있었다. 그는 도움 없이 현관의 2 계단을 올랐다. 복도에서 내 곁을 지날 때 우디 계열의 향수와 권력의 냄새를 남겼다. 그는 거실로 들어가 마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아빠의 가장 큰 안락의자에 앉았다. 앉으시오. 그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명령이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김 실장에게 그런 전화를 할 배짱은 어디서 났소? 누가 내 연락처를 줬지? 그놈은 아니겠지. 민준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몇 달 전 남편이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래, 어떻게 보였는데? 그의 푸른 눈에 흥미의 빛이 스쳤다. 돈 많고 길 잃은 아이처럼 보였죠. 알고 보니 그냥 길 잃은 놈이었지만요. 웃음일 수도 있었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그의 가슴에서 터져나왔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 아가씨? 당신이 맨주먹으로 제국을 건설한 호랑이며 무능한 자에게는 자비가 없고 당신의 적자였던 진우 씨가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다고요. 내가 그의 죽은 아들 이름을 입에 올리자 그의 얼굴이 경련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보았다. 상처를 입고 이내 봉합하는 모습, 나는 그 전술을 연구했었다. 민준이는 진우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그놈은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 겁쟁이야. 기회를 줬지만 전부 날려버렸지. 돈줄을 끊었더니 그놈은 내게 충격을 줄 생각으로 처음 만난 순진한 중산층 아가씨와 결혼하는 걸로 응수했지. 그는 나를 꿰뚫어 보았다. 그게 당신이었군. 순진한 중산층 아가씨. 나는 심호흡을 했다. 여기가 벼랑 끝이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고 당신이 누구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회장님 말씀대로 게으름뱅이라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저는 그가 당신의 핏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핏줄이요. 그리고 이제 그 피는 옆방에서 휴대용 아기 침대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현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데?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그의 눈은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돈? 연금? 평창동 아파트라도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색 눈썹 하나가 회의적으로 치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정확히는 아니고요. 저는 현우와 저를 위한 기회를 원합니다. 설명해봐. 그리고 빨리. 빙빙 돌리는 건 질색이야. 민준 씨는 저를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안정이 필요하다는 쪽지를 남기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죠. 그는 아들을 원하지 않고 저도 원하지 않아요. 책임을 원하지 않죠. 정확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인간입니다. 나는 말을 고르며 잠시 멈췄다. 하지만 현우는 잘못이 없어요. 현우는 박씨 집안 사람이고 회장님의 눈을 가졌습니다. 버림받은 엄마의 원망과 경멸스러운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자라는 것 이상의 자격이 있어요. 할아버지를 만날 자격이 있고 당신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요, 회장님. 유산, 성, 그리고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닌 누군가가 될 기회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는 턱 아래로 손을 모아 피라미드 모양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에서 당신이 얻는 건 뭐지? 이미 쓸모없어진 남편을 치워버린 것 말고 동맹을 얻습니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회장님은 아무도 믿지 않으시죠? 망나니 아들과 결혼한 여자는 더욱더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유일한 손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금융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4개 국어를 하고 일하는 것도 제 것, 현우의 것을 위해 싸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관찰하며 침묵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일자리를 원한다는 말이군. 저는 위치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요. 당신은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신뢰할 누군가가 필요하죠. 민준 씨는 당신을 실망시켰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현우도 그럴 겁니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아닌 진정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최선을 원하고 당신은 당신 가문의 미래를 원합니다. 민준 씨는 그 미래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죠. 현우는 그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인도가 필요하고 저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자선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동업을 제안하는 겁니다. 동업이라는 단어는 방 안에 울려 퍼졌다. 20대 초반의 여자가 거물 앞에서 내뱉기에는 대담하고 거의 모욕적이기까지 한 단어. 하지만 박태주는 웃지 않았다. 그는 다소 뻣뻣한 동작으로 일어섰다. 보고 싶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 침실로 갔다.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현우를 안고 있었다. 현우는 깨어 있었고 조용했으며 커다란 푸른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아기를 받아들었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야, 아가. 그의 작은 귓가에 속삭였다. 거실로 돌아갔다. 박태준에게 다가갔다. 아기를 건네지 않았다. 그저 그 앞에 멈춰서서 마치 시에라 같은 그 거대한 낯선 이의 시선의 강도를 느끼듯 현우를 보여주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푸른 눈이 수십 년은 더 늙고 상처와 불신으로 가득한 다른 푸른 눈과 마주쳤다. 눈 깜빡임이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조각된 대리석 같던 박태준의 얼굴이 눈가를 중심으로 금이 가는 듯했다. 미소가 아니었다. 더 깊고 원초적인 무언가, 인식, 15년간 죽어있던 무언가의 섬광이었다. 그는 크고 마디가 굵고 나이든 반점이 가득한 손을 뻗었다. 현우의 뺨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내 아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 손가락에 뺨을 비비며 작은 만족의 소리를 냈다. 박태주는 숨을 참았다. 마치 불에 댄 듯 손을 거두었다. 그는 돌아서서 광주의 돌 깔린 거리를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넓고 강력한 그의 등이 긴장했다. 유전자 검사 보고서는 결정적이야. 그는 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다. 내 피가 맞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제안은 흥미롭지만 순진해. 당신은 지금 어디에 발을 들이고 있는지 몰라. 내 세상은 금융학 석사 과정이 아니야. 정글이지. 그리고 독수리들은 강여사, 항상 주위를 맴돌고 있어. 저는 제왕절개 수술 자국을 안고 도망간 남편과 함께 3주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독수리 정도는 다룰 수 있을 것 같네요, 회장님. 이번에 그는 웃었다. 짧고 건조한 웃음소리.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스캔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다음 주에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오시오. 김 실장이 주소를 알려줄 거요. 당신들을 위한 아파트가 있을 거요. 눈에 띄지 않고 안전하게. 그는 잠시 멈췄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재단의 검토가 필요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당신이 그저 예쁜 얼굴에 예비용 아기를 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그것은 그의 제국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뼈다귀였지만 뼈다귀였고 내 것이었다. 민준 씨는요? 내가 물었다. 박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민준이는 자신의 결정을 내렸어. 더 이상 내 문제도 당신 문제도 아니야. 알겠소? 내 삶에, 내 손자의 삶에 들어오고 싶다면 내 조건 하에 들어오는 거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그는 마치 파리를 쫓듯 경멸적인 손짓을 했다. 그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차가운 강철의 무게를 손에 느꼈다. 그것은 무기였고 기회였으며 어쩌면 악마와의 계약이었지만 나의 유일한 길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수표첩을 꺼냈다. 보통 수표첩이 아니었다. 두꺼운 가죽으로 된 것이었다. 그는 만년필로 액수를 적고 찢어서 내게 건넸다. 초기 비용으로 쓸 영이 많이 붙은 수표였다. 이 옷 사고 필요한 것들 사. 월급이 아니라 선금이야. 나는 즉시 받지 않았다. 자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나는 선금이라고 말했소. 그는 단호하게 되받아쳤다.
재단에서 일하게 될 거요. 잘하면 급여를 받을 거고 못하면 이 돈은 당신 계좌에서 사라지고 당신도 내 눈앞에서 사라질 거요. 이자가 붙는 대출이야. 결과로 갚는 이자. 그는 커피 테이블 위에 수표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 두꺼운 종이로 된 단순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박태준이라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적혀 있었다. 이건 내 직통번호야. 중요할 때, 아주 중요할 때만 쓰시오. 그는 문으로 향하다가 문턱에서 멈춰. 내 품에서 다시 잠든 현우를 한 번 더 쳐다보았다. 그 애 눈을 가졌군.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리고 나를 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당신, 강 여사, 배짱이 있군. 후회하게 만들지 않길 바라오. 그리고 그는 떠났다. 검은 세단은 거리를 미끄러져 내려가 사라졌다. 나는 그가 덮였던 안락 의자에 주저앉았다. 차갑고 빳빳한 수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명함. 엄마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뭘 원했대? 협박했니? 아니요, 엄마. 나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작고 단단한 미소가 입가에 그려지는 것을 느꼈다. 투자를 하셨어요. 그날 밤 현우에게 젖을 먹이고 잠들 때까지 흔들어준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약국에서 샀던 작은 일기장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당시의 순진한 설렘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기를 위한 일기. 나는 몇 주 전 마지막으로 쓴 페이지까지 넘겨.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적어 내려갔다. 오늘 2026년 2월 20일 박태준을 만났다. 나는 동업을 제안했고 그는 시험 삼아 받아들였다. 현우는 그의 눈을 가졌다. 그것이 열쇠였고 미끼였다. 이제 물고기가 문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 첫걸음은 재단, 첫 수는 부산. 민준, 어디에 있든 내 자유를 즐겨. 네가 그 자유에 실증 날 때쯤이면 어디에도 널 위한 자리는 없을 테니까. 나는 일기장을 닫았다. 요람에서 잠든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가슴이 평온한 리듬으로 오르내렸다. 미안해, 아가. 나는 손등으로 그의 뺨을 스치며 속삭였다. 내 삶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맹세컨대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내 삶도. 첫걸음은 내디뎌졌다. 판은 준비되었고 나 강지유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플레이어였고 이제 막 첫 칩을 손에 넣었다. 부산 동래구의 아파트는 내가 요구했던 그대로였다. 눈에 띄지 않고 안전하며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박 회장의 본가와는 전혀 다른 소박함. 박 회장의 비서인 김 실장, 50대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흠잡을 데 없는 쪽머리에 거의 모욕적으로 느껴질 만큼 효율적인 태도로 아파트를 간략히 보여주었다. 여기 열쇠입니다. 6개월간 월세와 관리비는 회장님께서 부담하실 겁니다. 그 후에는 상황을 재평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아기 바구니에 담긴 현우를 안고 말했다. 아이는 새로운 시작과 무관하게 졸고 있었다. 김 실장은 나를 관찰했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시선에서 전문성 외에 다른 것 한 조각의 호기심을 보았다. 저녁 식사는 10시에 본가에서 있습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윤희진 사모님은 시간에 엄격하십니다. 윤희진, 박 회장의 두 번째 부인. 후계자는 없지만 여왕 행세를 하는 여자. 탐정 보고서에 따르면 나의 최대 적수. 늦지 않겠습니다. 9시 30분에 차가 모시러 올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강지유 씨, 행운을 빕니다. 필요하실 테니까요. 해운대 마린시티의 대저택은 집이 아니었다. 돌과 유리로 지은 선전 포고문이었다. 무표정한 집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현관은 광주 우리 부모님 아파트 전체만 한 크기였다. 이제 막 잠에서 깬 현우는 샹들리에 불빛에 놀라 푸른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를 안내한 거실은 침묵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곳 왕좌처럼 보이는 소파에 박 회장이 짙은 색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플래티넘 블론드 머리를 정교하게 틀어올리고 시선만큼이나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가진 마른 여자가 있었다. 윤희진. 그녀의 왼쪽에는 두 사람. 노력 없이 모든 것을 가져 지루해 보이는 내 또래의 남자와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를 띤 더 젊고 예쁜 여자. 윤희진의 자식들 윤성호와 윤서아, 강지우 씨, 박 회장은 일어서지도 않고 말했다. 환영이 아닌 단순한 인지였다.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진은 내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선금의 일부로 산 내 단순한 검은색 원피스는 간신히 그녀의 시험을 통과한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현우에게로 옮겨갔고 그 눈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빛이 스쳤다. 아기가 참 귀엽네요. 윤서아가 3만 원짜리 위조 지폐처럼 가식적인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다가왔다. 제가 한 번 낯선 곳이라 좀 무서워해서요. 내가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완벽하게 관리된 손톱에 손을 뻗어 현우의 얼굴을 만지려 했다. 내 아들은 고개를 돌려 나에게 매달렸다. 어머, 아빠처럼 낯을 가리네. 윤성호가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자, 이제 다 모였군. 박 회장이 일어나며 말을 잘랐다. 식사하러 가지. 식당 테이블은 너무 길어서 스케이트를 탈 수도 있을 정도였다. 나는 박 회장의 오른편, 윤희진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이 마련해준 아기 의자에 앉은 현우는 은수저를 가지고 놀았다. 저녁 식사는 정교한 요리에 향연과 독이 든 대화의 연속이었다. 윤서아가 시작했다. 민준 오빠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지우 씨? 아주 로맨틱한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박 회장은 콘소매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만났어요. 나는 중립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그는 사회적 영향 투자에 관심이 많았죠. 절반의 진실이었다. 민주는 스웨덴 재벌 상속녀인 발표자에게 작업을 걸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나는 행사를 준비하는 인턴이었다. 아, 흥미롭네요. 윤희진이 완벽한 치열을 드러내며 미소 지었다. 민준이는 항상 그렇게 관심사가 많았죠. 안타깝게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이비자의 친환경 비치 클럽 프로젝트처럼 말이에요. 그의 실패와 경박한 생활 방식을 암시하는 교묘한 일격이었다. 지속 가능성은 복잡한 분야죠. 나는 동요하지 않고 답했다. 물론이지. 윤성호가 마침내 휴대폰에서 눈을 뗐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더 복잡할 테고. 다시 일할 생각은 있어요, 지우 씨. 아이가 그렇게 어린데 남편의 지원도 없이. 그는 악취처럼 문장을 공중에 남겨두었다. 박 회장이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수저를 내려놓았다. 강지우 씨는 훌륭한 학력을 갖췄어. 광주 전남대 경제학과 맞지? 네. 나는 구명줄에 감사하며 말했다. 참 전통적인 대학이죠. 윤희진이 말했다. 전통적이라는 말이 촌스럽다는 말의 완곡어 법인 것처럼 훌륭한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곳이지. 박 회장이 대꾸했고 그의 어조는 경고였다. 대화는 시시한 주제로 흘러갔다. 미술관의 최근 전시회, 프로야구 경기, 경쟁사 인수 루머. 나는 조용히 식사하며 관찰했다. 윤희진은 철권으로 대화를 주도하며 독화살처럼 곁눈질을 던졌다. 윤서아는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했고 윤성호는 비싸고 텅 빈 가구였다. 디저트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윤희진은 직접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여보. 아이를 돕고 싶어 하시다니. 그녀는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민준이의 복잡한 사정도 있고 지우 씨가 워낙 다른 환경에서 왔으니 이건 정말 큰 관용의 제스처네요. 거의 자선에 가깝죠. 침묵이 짙어졌다. 핏기가 뺨으로 몰리는 것을 느꼈지만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차가운 분노 때문이었다. 박 회장을 보았다. 그는 아무 표정 없이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는 듯 시험이었다.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
나는 디저트 스푼을 접시 위에 놓았다. 섬세한 소리가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사모님, 나는 의도적으로 부산 사투리를 썼다. 수시간 동안 지역 뉴스를 들으며 갈고 닦은 광주 억양이 섞인 사투리로 내는 부산에 자선 받으러 온 거 아입니다. 내 아들 현우가 박씨 집안 아인기라에 그 핏줄이고 내는 그 아어미입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고 집안의 정이지에. 윤희진은 사투리에 놀라 눈을 깜빡였다. 윤서아는 작게 헛기침을 했다. 윤성호는 심지어 휴대폰에서 눈을 뗐다. 그리고 제 다른 환경에 대해서는 나는 표준어로 돌아왔지만 얼음장 같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계속했다. 말씀이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 대학 교수시고 어머니는 약사십니다. 두 분은 제게 사람의 가치는 주소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일로 측정되는 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일하러 왔습니다. 윤희진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사모님. 나는 정중한 미소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단지 가족의 화목을 위해 제 입장을 명확히 할 뿐입니다. 박 회장이 억지로 참는 웃음처럼 의심스러운 기침을 터뜨렸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유 씨 말이 맞아. 자선이 아니라 가족이지. 그리고 가족과 미래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나를 향했다. 당신 상황에 대해 생각해봤어. 태준 근대건축 보존재단은 투자 전략 검토가 필요해. 수익률이 형편없어. 내일 김 실장이 모든 보고서를 줄 거야. 2주 안에 분석과 활성화 제안서를 내도록. 그것은 폭탄이었다. 뼈다귀는 맞지만 굶주린 늑대들 앞에 던져진 뼈다귀. 재단은 작지만 상징적인 가족의 영지였고 그는 그것을 갓 들어온 나에게 넘겨주었다. 윤희진은 입을 열었지만 윤서아가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잡아 제지했다. 그녀의 눈에 담긴 증오는 이제 만질 수 있는 짙은 안개 같았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어. 그가 대답했고 그의 푸른 눈에서 나는 잠시나마 인정일지도 모를 빛을 보았다. 남은 저녁 식사는 긴장되고 정중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커피가 나왔을 때 박 회장이 일어섰다. 지유 씨, 서재로 같이 가지. 보여줄 서류가 몇 개 있어. 윤희진 옆을 지날 때 단검처럼 등 뒤에 박히는 그녀의 시선을 느꼈다. 박 회장의 서재는 어두운 목재와 책으로 가득한 동굴이었다. 가죽과 오래된 담배, 권력의 냄새가 났다. 그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일석이조를 해냈군. 그는 서론 없이 말했다. 윤희진에게 맞서면서 내게는 배짱과 머리가 있다는 걸 증명했어. 사투리는 신의 한 수였고 얼마나 연습했나? 충분히요. 나는 아직 앉지 않은 채 대답했다. 편을 골라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투리는 이곳의 편이지. 아니, 이곳 권력의 편. 그가 정정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윤희진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단지 도약하기 위해 뒤로 물러섰을 뿐이야. 알고 있습니다. 재단은 시험이죠. 제국의 나머지에 비하면 아이들 장난이지만 제가 망치면 그건 제 무덤이 될 겁니다. 현우의 희망과 함께요. 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한가?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용감하기는 쉽지. 재무제표 앞에서 똑똑하기는 더 어렵고 그때 나는 핸드백 파티용 작은 가방이 아닌 내가 산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다. 폴더 하나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지? 그는 만지지도 않고 물었다. 태준 근대건축 보존재단의 예비 분석 보고서입니다. 지난 5년간의 공개 연례 보고서, 재단 회의록, 그리고 업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박 회장은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리고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그래프, 표, 강조된 숫자들이 있었다. 수익률이 회장님 말씀대로 형편없습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자금 부족 때문이 아니라 비전 부족 때문입니다. 자산의 85%가 국채와 정기예금에 묶여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수익률은 인플레이션보다 낮죠. 나머지 15%는 위원회가 선택한 상징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는데 제가 보기엔 실제 영향력이나 수익보다는 언론 사진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구조조정을 제안합니다. 50%는 저위험 자산이지만 현재보다 수익률이 높은 곳에 30%는 문화유산 보존에 적용되는 기술 스타트업에만 집중하는 벤처 캐피탈에 나는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20%는 그 상징적인 프로젝트에 단 엄격한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분석을 거친다는 조건 하에요. 전문 펀드 3곳과 벤처 캐피탈 이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부를 유치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및 디지털 홍보 프로그램 신설도 제안합니다. 재단은 강력한 이름을 가졌지만 소셜미디어 활동은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박 회장은 점점 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이걸 언제 만들었나? 그가 마침내 물었다. 지난 2주 동안 현우가 잠든 사이에요. 자료 출처는? 공개 보고서에는 이런 수준의 세부 정보가 없는데 공개 보고서에는 위원회 위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링크드인 프로필, 기사, 인터뷰를 가지고 있죠. 데이터를 교차 분석하면 그들이 무엇에 주목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승인하며 그들의 이해 상충 관계가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의장은 지난 3년간의 상징적인 복원 공사의 주 계약업체 사장의 처남입니다. 시장 평균보다 40%나 비쌌던 공사였죠. 그는 폴더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방은 괴종시계의 희미한 째깍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다. 당신 위험한 여자군, 강지유. 저는 유용한 사람입니다, 회장님. 차이가 있죠. 처음으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진심 어린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유용하다.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아니면 너 자신에게. 둘 다에게요. 같은 겁니다. 회장님은 당신의 유산이 지속되기를 원하시죠. 민준 씨는 답이 아닙니다. 현우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과 교육, 인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희생자가 아닌 자원을 가진 동맹인 엄마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체스판 위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나이트가 되고 싶습니다. L자로 움직여 상대를 놀라게 하는 말. 나이트라. 그는 생각에 잠겨 반복했다. 가장 예측 불가능한 말이지. 그리고 때로는 희생되기도 하고. 플레이어가 서투를 때만요. 그리고 회장님은 서툰 플레이어가 아니시죠. 최고이십니다. 그는 낮게 웃었다. 거칠고 굵은 소리였다. 좋아. 그 동맹에 대해 이야기해보지. 재단은 당신 거야. 운영 책임자. 내게 직접 보고하게. 월급도 있을 거야. 사치스럽진 않지만 품위는 있을. 아니, 품위 이상일 거요. 그리고 순수익률을 연 8% 이상으로 올리면 이익의 일부를 받게 될 거요. 2가지 조건으로 수락하겠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무도 그에게 조건을 걸지 않았다. 뭐지? 첫째, 재단 이사회에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이 있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 수준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현우를 위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설정해 주십시오. 교육기금으로 회장님과 제가 공동관리인이 되고 현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저조차도 접근할 수 없게 그것이 현우의 유산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박 회장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날 불신하는군. 미래를 불신하고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회장님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불을 쌓으셨습니다. 저도 현우를 위해 같은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는 또다시 끝없는 1분간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둘 다 승인하지. 신탁은 다음 주에 설정될 거요.
김 실장이 변호사와 연락할 거야. 이사회 자리는 갖게 될 거요. 하지만 기억해. 발언권만 있어. 그리고 그 목소리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알겠나? 세 번째가 있어. 그가 일어나 안뜰이 보이는 창가로 다가가며 말했다. 민준이, 그 이름이 우리 사이에 얼음덩이처럼 떨어졌다. 그 애가 왜요? 나는 중립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다. 김 실장 보고에 따르면 예전 사무실과 지인 몇몇에게 전화하고 있더군. 당신과 아이에 대해 묻고 다녀. 돈이 떨어졌어. 도박 빚이 그놈 목을 조르고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혐오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알아둘 게 있어. 그가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그늘에 가려졌지만 푸른 눈은 차가운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당신과 현우는 이제 내 가족이야. 그놈은 과거의 실수지. 만약 그놈이 나타나서 당신을 괴롭히거나 현우에게 접근하려 하면 내게 말해. 내가 처리하지. 무슨 뜻인지 알겠나? 나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박태준이 무언가를 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문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숨고 싶지도 않아요. 그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법은 제 편이고 여론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 편일 겁니다. 법은 느리고 여론은 변덕스럽지. 나는 빠르고 꾸준하오. 하지만 좋아. 당분간은 당신 규칙대로 하지.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김 실장, 강여사차 준비시켜. 회의는 끝났다. 서재를 나올 때 복도에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윤희진과 마주쳤다. 그녀는 저녁 드레스 위에 실크 기모노를 걸치고 있었다. 좋은 인상을 남겼네. 그녀는 독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서방은 프로젝트를 좋아하거든. 도전을. 단지 프로젝트는 때로 취소되고 도전은 종종 부서진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당신의 유일한 손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저를 이루는 기반은 꽤나 단단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나는 부산의 밤 공기를 마시며 잠든 현우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공기에서는 바다와 디젤 냄새가 섞여났다. 검은 세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저택에 불 켜진 외관, 1층 창가에서 나를 지켜보는 박 회장의 실루엣이 보였다. 동네로 가는 동안 도시가 내 주위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 손을 넣어 재단 분석 보고서가 든 폴더와 박 회장의 명함을 만졌다. 그것들은 칩이 아니었다. 무기였고 작은 영토였지만 어쨌든 영토였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우를 아기 침대에 눕혔다. 아이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뒤척였다. 나는 몸을 숙여 어두운 방의 침묵 속에서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알아, 아가, 이곳은 내가 네가 자라길 꿈꿨던 곳은 아니야.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모든 꿈을 지어 올릴 수 있는 곳이야. 자, 내일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단지 재단이나 윤희진과의 전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위한 조용하고 치밀한 전쟁을 의미했다. 내가 막 선포했고 단 한 번의 전투도 질 수 없는 전쟁을 변화로 측정될 때 시간은 흐르지 않고 폭발한다. 현우에게는 키가 크고 단어가 문장이 되고 세상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는 것으로 폭발했다. 나에게는 열리는 문들의 조용한 굉음으로 폭발했다. 재단의 내 사무실은 더 이상 구석에 빌린 책상이 아니었다. 근대 건축물 안뜰이 보이는 창문이 있는 방이었고 문에는 강지유 개발전략본부장이라는 소박한 명패가 붙어 있었다. 인터폰이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회장님께서 12시에 사무실에서 뵙자고 하십니다. 특별한 일이라도 말씀은 없으셨지만 커피 2잔과 영향력 포트폴리오 분기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다 읽으셨더군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보고서를 다 읽었다는 것은 박 회장의 가장 큰 칭찬이었다. 5년 동안 나는 재단을 돈 먹는 하마에서 수익성과 명성을 창출하는 기계로 탈바꿈시켰다. 우리는 경기도의 근대 양조장 3곳을 먼지 쌓인 박물관이 아닌 예술가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로 살려냈다. 문화유산 기술 스타트업 포트폴리오는 연 12%의 수익을 냈다. 경제지는 우리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재무제표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더 크고 밝아진 내 동네 아파트 부엌 식탁에 있었다. 목요일 저녁 7시. 할아버지, 왜 이 낡은 공장이 저것보다 더 비싸요? 5살이 된 현우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박 회장이 가져온 경제신문 기사를 통통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할아버지의 날이었다. 박 회장은 경호원이나 비서 없이 왔다. 가끔 서류를 가져와 현우가 옆에서 낙서하는 동안 일하는 척했다. 다른 때는 그냥 앉아서 현우가 재단에 세본사라며 헬리패드까지 갖춘 레고성을 짓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건 박 회장은 개조된 창고 사진을 가리키며 돋보기를 치웠다.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아이디어가 있지. 저건 그냥 낡은 벽돌뿐이고 아이디어야말로 현우야.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이란다. 현우는 마치 우주의 비밀을 막 전해 들은 듯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저녁을 준비하던 조리대에서 미소를 삼켰다. 나는 내 아들을 상어로 키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살아갈 세상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최고의 스승이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내 새로운 삶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고 견고한 것이었다. 이 사회를 떨게 만드는 박 회장은 현우가 핫비라고 부를 때 녹아내렸다. 그는 내 집에 방 하나를 채과 그가 도둑처럼 슬그머니 사오는 값비싼 교육용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 현우의 방으로 만들었다. 한 번은 그가 현우에게 끝없는 인내심으로 신발끈 묶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격했다. 사나이는 어릴 때부터 제 한 몸 건사할 줄 알아야지. 그는 내가 지켜보는 것을 보고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다. 내게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 열어보니 시내 클럽 파티에서 찍은 흐릿한 사진이었다. 머리는 더 길고 눈은 풀린 채 민준이 의심스러운 인상의 남자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메시지는 이랬다. CMJ 동양, 계속 관심 있으신지? 새로운 빚, 안산 쪽 사채업자들과 접촉, 험악함, 내가 계속 고용하고 있던 사설 탐정이었다. 한 달에 한 번 독한 알림처럼 보고서가 왔다. 그것은 나의 작은 보험이었다. 메시지를 지웠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연민도, 마치 질 나쁜 드라마 속 인물에 대해 읽는 것처럼 차가운 무관심뿐. 민주는 과거였고 자신의 실수 속에서 사라져가는 유령이었다. 무슨 일 있나? 박 회장이 그의 섬뜩한 직감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물을 따르며 대답했다. 스팸 문자예요. 재단에서 나의 세례식은 8개월 만에 찾아왔다. 윤희진은 하버드 학위를 가진 무능한 조카를 프로젝트 위원회에 앉혔다. 그는 가족 친구 소유의 경기도 안성저택을 복원하기 위해 엄청난 보조금을 승인하려 했다. 서류가 내게 왔을 때 나는 조목조목 그것을 해체했다. 부풀려진 가격 비교, 노골적인 이해 상충 관계를 윤희진을 건너뛰고 박 회장에게 직접 가져갔다. 그의 사무실에서의 회의는 짧았다. 이 데이터들 확실한가? 그가 보고서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40% 낮은 견적을 낸 건축가 3분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 상충 관계는 윤희진 사모님의 조카는 매주 목요일 저택 소유주의 아들과 포커를 칩니다. 사진은 인스타그램에 있고요. 브록시에 첨부했습니다. 박 회장은 윤희진과 그녀의 조카를 불렀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칼날이었다. 안성 프로젝트는 취소됐어.
그리고 그는 조카를 보며 말했다. 너는 위원회에서 나가. 꺼져. 희진 씨는 남아. 창백해진 조카 뒤로 문이 닫히자 박 회장은 아내에게 말했다. 재단은 더 이상 당신 놀이터가 아니야. 사업이지. 그리고 강지우가 책임자야. 다음번에 그녀의 권위를 깎아내리거나 다른 쓸모없는 놈을 안 치려들면 당신 월 생활비가 예산 삭감을 당하는 걸 보게 될 거야. 명확한가? 윤희진은 나에게 강철도 녹일 듯한 시선을 던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녀가 정면 공격을 시도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후 그녀의 공격은 더 교묘해졌다. 자선 행사에서의 무시, 사교계의 내 기회주의에 대해 속삭이는 소문들. 하지만 내 발밑의 땅은 이미 단단했다. 내 편에는 결과가 있었다. 그런 자선 행사 중 하나, 아동병원 기금 마련을 위한 지루한 칵테일 파티에서 한지훈을 만났다. 그는 다른 수혜재단의 변호사였다. 키가 크고 차분한 몸짓, 그리고 눈가에는 경박함보다는 지성을 말해주는 웃음 주름이 있었다. 우리는 소음을 피해 발코니로 빠져나왔다. 이런 행사 정말 싫습니다. 그가 웨이터에게서 받은 물 한 잔을 내게 건네며 고백했다. 다들 연대를 말하지만 옆 사람 옷 상표만 쳐다보죠. 필요하기죠. 내가 말했다. 가끔은 이런 소음 속에서 쓸모있는 수표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실용적인 시각이군요. 마음에 듭니다. 당신이 태준재단을 혁신시켰다는 강지우 씨군요. 연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복원을 위한 딥테크 투자는 아주 대담하더군요. 우리는 20분 동안 사회적 영향 투자 펀드, 기부금의 법적 허점, 사회적 성과 측정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추파는 없었다. 동등한 입장에서의 대화였고 수년간 미지근한 물만 마시다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극적이었다. 헤어질 때 그는 명함을 주었다. 혹시 그 대담한 프로젝트의 법률 자문이 필요하거나 그냥 칵테일 파티 험담을 계속하기 위해 커피 한 잔하고 싶으시면요. 전화하기까지 2주가 걸렸다. 커피는 저녁 식사가 되었고 그 후에는 현우가 우리 앞에서 비둘기를 쫓아다니는 동안 해운대 해변을 산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지우는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으며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 삶의 복잡성을 이해했다. 그는 박 회장의 그림자도 소문도 내 감정적인 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이 건설할 제국이 있고 나는 내 것이 있죠. 한 번은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모든 전선에서 동맹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평화였고 공감이었으며 내 젊은 시절 최고의 꿈에서도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무언가였다. 박 회장의 75세 생일 전날 완벽한 폭풍이 몰아쳤. 행사는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부산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있을 터였다. 나는 현우의 눈 색깔과 어울리는 짙은 파란색의 새 드레스를 준비했다. 현우는 작은 턱시도를 입을 것이었다. 박 회장이 고집했다. 그 아이의 사교계 대비야. 그의 말에는 엄숙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날 아침 김 실장과 행사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검토하던 중 휴대폰이 진동했다. 사설 탐정, 긴급, CMJ가 돌아왔음. 어제 부산 도착, 영도구의 값싼 여관에 투숙 중. 허름한 술집에서 당신들에 대해 묻고 다님. 조심할 것 필사적으로 보임. 숨이 도는 듯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장식된 케이크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한 것 같은 짜증이었다. 지우 씨, 괜찮아요? 김 실장이 물었다. 네. 그냥 두통이 좀. 자선경매 마지막 숫자 좀 넘겨주세요. 나는 빠른 결정을 내렸다. 지훈에게 전화했다.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요? 최민준이라는 남자가 오늘 밤 박 회장님 생신 파티에 몰래 들어오려고 할지도 몰라요. 보안팀의 말에서 소란 없이 그의 이름이 거부 명단에 오르도록 해줄 수 있어요? 최민준. 당신. 네, 전 남편. 부산에 있고 문제의 냄새가 나요. 알았어요. 걱정 마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효율적이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밤이 되었다. 시청 대강당은 휘황찬란했다. 갑옷처럼 잘 어울리는 턱시도를 입은 박 회장은 시장, CEO, 몰락한 귀족, 유명 예술가들을 맞이했다. 그의 옆에 선 윤희진은 보석으로 치장한 미소 아래 차가운 냉기를 뿜어냈다. 윤성호와 윤서아는 술을 과하게 마시며 돌아다녔다. 나는 그 장엄함에 압도되어 내 손을 꼭 쥔 현우와 함께 있었다. 지훈은 근처에서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조심스러웠지만 좁은 그룹에서는 알려져 있었다. 그때 박 회장이 내게 손짓했다. 현우의 손을 잡고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행사가 정말 멋져요. 고맙네, 지유. 그는 나를 보고 현우를 보았다. 평소에 굳은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현우야,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그는 마이크가 있는 작은 연단으로 2계단 올라갔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멈췄다. 수백 개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나는 날카롭고 위험한 관심의 따가움을 느꼈다. 미소가 얼어붙은 채 꼼짝도 못하는 윤희진이 보였다. 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힘있는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친구 여러분, 늙은이와 함께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가 되면 생일은 앞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산을 위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성공, 실패, 상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이 허공을 헤맸다. 하지만 2번째 기회도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도요. 인생은 때로 한 손으로 빼앗아가지만 다른 손으로는 알아보기만 한다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줍니다. 그는 감탄하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두려움이라곤 한 점도 없는 현우에게로 시선을 내렸다. 박 회장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이 아이는 제 손자 현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현우의 어머니 강지유입니다. 5년 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삶에 들어와 운명이 제게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나이뿐만 아니라 제 미래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자산의 일부를 초기 출연하여 현우의 교육과 미래를 보장할 박현우 교육신탁의 설립을 발표합니다. 또한 강지유 씨를 그는 온홀히 숨을 죽이는 것을 보며 극적인 멈춤을 가졌다. 태준재단의 부이사장으로 임명하며 그룹 이사회에도 자리를 부여합니다. 웅성거림이 홀을 휩쓸었다. 그것은 천둥이었고 지진이었다. 그룹 이사회 자리. 그것은 재단이 아니었다. 핵심, 제국의 지성소였다. 윤희진은 창백해졌다. 윤서아는 잔을 떨어뜨렸고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총성처럼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 박 회장은 그들을 무시했다. 그는 나를 보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내 자리야. 네가 얻어낸 거야. 그 시선이 말하고 있었다. 나는 어느새 다가온 지훈에게 몸을 기댔다. 축하 인사, 거짓된 키스, 재평가하는 시선들이 눈사태처럼 밀려왔다. 현우는 압도되어 내 다리 뒤로 숨었다. 소란 속에서 나는 연단에서 내려온 박 회장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과분해요. 선물이 아니야. 그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무이자 선언이지. 이제부터 당신은 최전선에 서게 될 거고 포화는 진짜일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는 이제 시장 부인에게 귀여움을 받고 있는 현우를 보며 물었다. 괜찮을 거예요. 가능한 최고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요. 회장님의 이름과 제 결단력. 그는 미소 지었다. 드물고 진심 어린 표정이었다. 나도 그렇게 믿네. 파티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지훈이 다가왔다. 밖은 다 괜찮아. 보안팀이 민준 씨 사진 가지고 있어. 이 근처 1km 안에는 못 올 거야. 그는 잠시 멈췄다. 역사적인 밤이었어. 기분이 어때? 멍하면서도 경계심이 들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알아.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잖아. 공식 차량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는 동안 내 무릎에서 잠든 현우를 보며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열었다. 사설 탐정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온라인 타블로이드 기사 링크였다. 제목은 이랬다. 쫓겨난 상속자, 재벌 총수의 숨겨진 아들 최민준. 아버지가 새 가족과 생일 파티를 즐기는 동안 허름한 식당에서 포착. 아래에는 민준이 허름한 술집에서 커피 한 잔을 놓고 넋나간 표정으로 혼자 앉아있는 흐릿하고 몰래 찍은 사진이 있었다. 멀리서 찍었지만 그는 초췌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기쁨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깊고 심연과 같은 경멸과 확신만이 있었다. 다가올 폭풍은 그의 귀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절망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5년 동안 벽돌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시선 하나하나로 나의 보루를 쌓아왔다. 긴 속눈썹이 뺨 위로 드리워진 채 잠든 현우를 보았다. 그리고 아직도 가지고 다니던 광주에서부터 쓴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차 안에 희미한 불빛 아래 적었다. 오늘 2030년 10월 10일 왕국의 열쇠 혹은 적어도 그 입구의 열쇠를 받았다. 현우의 미래는 보장되었고 내 미래는 그들의 미래에 묶였다. 민주는 그림자 속에서 나를 맴돈다. 구세계는 복수를 원하고 신세계는 고통 속에서 태어나려 한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하지만 오늘 밤은 박 회장이 현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 아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다. 그것만은 누구도 무엇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일기장을 닫았다. 밖에서는 부산의 불빛이 황금의 강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도시는 이미 나의 영토였고 나 강지우는 더 이상 침입자가 아니었다. 나는 경쟁자였고 이길 작정이었다. 토요일 아침, 동네 집의 초인종이 채찍질처럼 울렸다. 정문의 부드러운 초인종 소리가 아니라 외부 철문의 집요하고 공격적인 소리였다. 거실 바닥에서 자동차 서킷을 만들던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누구 왔어요? 들었어, 아가. 나는 책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우는 발코니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우리 시선이 마주쳤다. 차가운 예감이 뱃속에 자리 잡았다. 비디오폰 화면에 인터폰을 보았다. 거친 화질의 화면에는 한 남자가 보였다. 머리는 더 길고 기름졌으며 수염은 며칠 동안 깎지 않았고 낡은 청바지와 갈라진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한때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 눈은 여전했다. 지금은 텅 비어 있고 억눌린 분노로 가득했다. 최민준, 나는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는 이상하게 차분하게 들렸다. 네, 강지유, 나야. 문 열어. 방문객 명단에 없어요. 최민준 씨, 돌아가세요. 문 열라고. 그는 손바닥으로 금속 대문을 쳤다. 그 소리가 조용한 안뜰에 울려 퍼졌다. 내 집이야. 내 아들 보러 왔다고. 그의 집이 아니었다.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내 돈, 재단에서 받은 내 성과급으로 산 것이었다. 내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집, 당신 아들은 여기 없어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3분 안에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 경찰한테 아빠가 자기 아들 보는 걸 막는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한번 보자고. 문 열어. 강지유. 안 그러면 여기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지훈이 조용히 내 옆에 나타나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였다. 들여보내. 여기서 당신 영역에서 증인도 있고 밖에서 소란 피우는 것보다 나아. 구경거리가 더 커질 뿐이야.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현우 데리고 거실에 있어요. 저 사람이 못 보게. 지훈이 우리 아들을 데리러 갔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리 와, 챔피언. 서재에 가서 서킷 완성하자. 여긴 어떤 아저씨가 너무 시끄럽네. 나는 개문 버튼을 눌렀다. 철문이 열리는 윙 소리가 비명처럼 들렸다. 1분 후 무겁고 힘없는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그가 문을 두드렸다. 손가락 마디가 아니라 주먹으로 문을 열었다. 그는 탐정 사진보다 더 심해 보였다. 퀴퀴한 담배 냄새, 값싼 술 냄새, 그리고 패배의 냄새가 났다. 드디어 그는 초대받지도 않은 채 내 옆을 지나쳐 현관을 침범하며 뱉었다. 그의 눈은 집안을 훑었다. 현대적이지만 따뜻한 가구, 책장의 현우 사진, 미술 박람회에서 산절문 카탈루냐 작가의 원화, 그의 시선은 문 옆에 놓인 남자 운동화 한 켤레에 멈췄다. 시간 낭비는 안 했네.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뭘 원해요, 민준 씨? 뭘 원하겠어. 내 집에 왔지. 내 가족, 내 아들 데리러. 생각해봤는데 내가 잘못했어. 알아. 하지만 난 변했어. 제대로 하려고 왔다고. 달아빠진 거짓말들이 장난감 동전처럼 그의 입술에서 떨어졌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오직 깊은 피로감뿐. 당신 가족은 여기 없어요. 그리고 여긴 당신 집이 아니고 나가주세요. 내 집이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넌 내 아내고 현우는 내 아들이야. 난 걔 아빠라고. 핏줄로. 그는 안으로 거실 쪽으로 나아가려 했다. 나는 그의 길을 막았다. 못 지나가요. 현우는 당신 못 봐. 그리고 난 당신 아내 아니에요. 난 당신 아들의 엄마일 뿐. 5년 전 당신 엄마가 조용해야 한다며 쪽지 한 장 남기고 버리고 간 아들의 엄마. 기억나요, 민준 씨. 내 엄마가 키우게 해. 그게 당신 말이었어. 난 똑똑히 기억해요. 혹시 내 기억력을 의심할까봐 녹음도 해뒀고. 그는 말이 물리적인 뺨이라도 된 듯 눈을 깜빡였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무서웠다고. 어렸잖아. 당신 25살이었어. 제왕절개 수술 자국 있는 날 버리고 갈 만큼은 충분히 먹었지. 5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할 만큼. 아니, 민준 씨. 되돌릴 수 없어. 가요. 현우 보기 전에는 아무 데도 안 가.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어조가 바뀌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교묘하게 지우야, 제발. 내가 걔 아빠잖아. 나 정말 힘들었어. 아주 실수도 했지만 변했어. 맹세해. 그냥 기회 한 번만 줘. 커피 한 잔. 얼굴 한 번. 잘 있는지 보는 거. 그거면 돼. 그것이 그의 수였다. 값싼 동정심, 싸구려 후회. 그는 신문에서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신탁에 관한 기사에서 현우의 이름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돈 냄새, 안정, 잠잘 소파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잘 있지 않아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보다 훨씬 잘 있어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기 인생에 혼란을 심으러 나타나는 유령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가요. 아니면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 그가 마지막 남은 체면을 잃고 으르렁거렸다. 누굴 더 믿을지 보자고. 지 시아버지랑 붙어먹은 상간녀 말을 믿을지. 아니면 나 정당한 아빠 말을 믿을지. 그때 서재문이 열렸다. 나온 것은 현우가 아니었다. 박 회장이었다. 그는 즉흥적인 주말 방문을 위해 몇 분 전에 도착했음에 틀림없다. 지훈이 현우를 붙들고 있는 서재에서 모든 것을 들었을 것이다. 박 회장은 소리치거나 허둥대지 않았다. 그저 토요일에 흠잡을 데 없는 양복 차림으로 복도에 나와 마치 특히 불쾌한 벌레를 보듯 자기 아들을 쳐다보았다. 민주는 창백해졌다. 아버지,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 보이네. 박 회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기를 베는 얼음 속삭임이었다. 알았더라면 내 가족을 협박하러 오기 전에 면도라도 했겠지. 협박이 아닙니다. 민준이 항의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약했다. 제 아들, 제 아내 보러 온 겁니다. 제 권리예요. 너한테는 어떤 권리도 없어. 박 회장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잘랐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민주는 더 작고 초라해 보였다. 넌 서면으로, 태만으로, 그리고 비겁함으로 그들을 포기했어. 지유가 완전한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현우의 법적 후견인이야. 넌 생물학적 부친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서류에도 없어. 그리고 요즘 세상에 그건 네가 한 번도 내지 않은 양육비 청구서 말고는 아무 권리도 주지 않아. 민주는 입을 벙긋거렸다. 그건 형식적인 거고 제 피잖아요. 내 피가. 내가 보안팀을 시켜 널 끌어내서 불법 침입 및 협박 미수로 경찰서에 쳐넣는 걸 막는 유일한 이유다. 박 회장이 쏘아붙였다. 하지만 그 피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지.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전화도, 내 손자 근처에도, 지유 근처에도 오지 마. 만약 그러면 넌 접근 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나를 상대하게 될 거다. 그리고 믿어라, 아들아.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 난 너한테 잃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지켜야 할 것은 아주 많다. 말들은 묘비처럼 떨어졌다. 민주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랑도 존경도 없었다. 오직 깊은 증오와 오래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스스로를 교체했네. 응? 강지유, 쓸모없는 아들 대신 다루기 쉬운 손자로, 그리고 주인은 차지하고. 똑똑해. 넌 항상 똑똑했지. 나가. 내가 문을 가리키며 명령했다. 더 이상 그의 존재를 1초도 견딜 수 없었다. 갈 거야. 그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굴러온 돌이지. 그리고 저 영감, 그는 박 회장을 턱으로 가리켰다. 영원히 살진 못할 걸. 저 영감이 없으면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보자고. 내가 말하는 생존 본능이 한 조각이라도 있다면 이제 서재문에서 나타난 지훈이 어떤 고함보다 더 위협적인 침착함으로 말했다. 넌 멀리 떠나서 다시는 이 가족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내게는 법원의 친구들이 있고 내 유기 기록과 도박 빚, 계류 중인 압류건을 합치면 양육권 변경 소송은 환상에 불과해. 너한테는 아주 비싼 환상이지. 민주는 지훈을, 나를, 그리고 박 회장을 보았다. 완전하고 굴욕적인 패배가 그의 얼굴에 그려졌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발버둥 칠 권리마저 잃었다. 이걸로 안 끝나. 그가 반복했지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였다. 그는 뒤돌아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가 남긴 침묵은 무겁고 긴장되었다. 박 회장은 깊고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내게 다가왔다. 괜찮나? 네. 그냥 역겨워서요. 아빠, 엄마, 소리 지르던 아저씨 누구예요? 현우의 작은 목소리가 서재에서 들려왔다. 지훈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진지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박 회장과 나는 시선을 교환했다. 5살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대답한 것은 박 회장이었다.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면서도 동시에 다정한 진심으로 그는 다가가 지훈의 품에서 현우를 받아 안았다. 세상에 화가 난 사람이었단다, 현우야. 그리고 가끔 화가 난 사람들은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상처를 주지. 하지만 그 사람은 갔고 다시는 안 올 거야. 네. 현우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을 보며 물었다. 내 아빠였어요? 공기가 멈췄다. 박 회장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 맞단다. 하지만 아빠가 된다는 건 피를 주는 것만이 아니야. 현우야, 곁에 있어주고 돌봐주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이제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넌 너를 무엇보다 사랑하는 엄마가 있고 내가 있고 지훈이 삼촌도 있으니까. 그게 내 진짜 가족이야. 알겠니? 현우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아이의 압도적인 논리로 말했다. 네. 유치원에서 민재가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나랑은 절대 안 놀아주는 것처럼요.
걔는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바로 그거야. 박 회장이 목이 메어 말했다. 정확히 그거란다. 그날 밤 박 회장이 돌아가고 현우를 재운 후 나는 지훈 옆 소파에 쓰러졌다. 피로가 뼛속까지 무거웠다. 이건 첫 라운드일 뿐이야. 지훈이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저런 놈은 궁지에 몰리고 돈도 없으면 예측 불가능해. 멍청한 짓을 할 거야. 알아요. 그래서 내가 더 똑똑하고 더 강해져야 해요. 혼자가 아니잖아. 그가 생일 파티에서처럼 반복했다. 나는 현우의 침실 쪽을 보았다. 내 아들, 내 삶, 내 존재 이유. 민주는 이걸로 안 끝나라고 했다. 아마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끝낼지 결정하는 것은 그가 아닐 것이다. 그 전투가 온다면 나는 내 영역에서 내 무기로 싸울 것이고 자비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위해, 그리고 모든 역경을 딛고 그 아이 주위에 내가 쌓아 올린 삶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누구도, 특히 비겁한 유령은 우리에게서 빼앗을 권리가 없는 삶을 부엌 식탁 위 진흙 폭탄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던 황색 언론의 일면, 김 실장이 평소의 섬뜩한 효율성으로 아침 커피 옆에 놓아두었다. 헤드라인은 꽃뱀인가 희생자인가? 시아버지의 연인, 상속자와 제국을 훔친 여자 강지유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박 회장의 갈라에서 찍은 우아하게 웃고 있는 내 사진과 우리 집 문 앞에서 몰래 찍은 순교자 같은 눈을 한 초췌한 민준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었다. 기사는 값싼 독설의 향연이었다. 민준은 소유욕 강한 어머니와 야심만만한 무자비한 여자에게 밀려난 예민한 상속자로 나를 아기를 이용해 늙은 재벌의 침대와 유언장에 기어들어간 사기꾼으로 묘사했다. 내 의심스러운 과거를 언급하며 현우의 친자 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고 넌지시 암시했다. 모든 내용은 가족과 가까운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들이 윤희진, 윤서아, 윤성우라는 것을 아는 데는 천재일 필요가 없었다. 현우는 학교에 가 있었다. 지우는 일면을 들고 있는 나를 보고 다가와 그것을 빼앗았다. 신경 쓰지 마. 쓰레기야. 이건 계획된 공격이에요. 내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다. 분노는 가슴 속에 얼음덩이처럼 맺혀 있었다. 그가 윤희진한테 갔어요. 그녀가 언론 연락처와 탄약을 줬을 거예요. 이사회 건에 대한 복수죠. 전화가 울렸다. 박 회장이었다. 반대편에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포효였다. 봤나? 네. 지금 내 사무실로 와. 지훈 씨도 데리고. 해운대 마린시티의 박 회장 사무실은 분노와 진한 커피 냄새로 가득했다. 그는 책상 위에 신문을 펼쳐 놓았다. 윤희진은 그 앞에 흠잡을 데 없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이거 아는 거 있소? 박 회장이 서론 없이 아내에게 물으며 손가락으로 일면을 두드렸다. 윤희진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아, 저거요. 찌라시잖아요. 항상 이야기를 지어내죠. 민준이가 저런데 이용당하다니 안타깝네요. 하지만 뭐 걔가 어떤 애인지 아시잖아요. 관심에 목말라 있죠. 날 바보로 알지 마. 그가 너무 낮아서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지유의 의심스러운 출신, 시아버지 침대에 운운하는 거, 그건 당신 짓이야, 희진. 당신의 독이지. 기자한테 얼마를 줬소? 아니면 그냥 이시궁창 같은 잡지사 사장인 내 친구 번호만 넘겨줬나? 윤희진이 일어섰다. 어떻게 감히? 저 여자가 당신을 홀렸어요. 저 애를 내세워 우리 모두에게 등을 돌리게 하고, 저 여자는 닥쳐. 박 회장이 물컵들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책상을 내리쳤다. 잘 들어. 이 쓰레기 같은 말 한마디라도 당신이나 당신 딸 혹은 저 게으름뱅이 아들에게서 나왔다는 걸 추적할 수 있다면 당신들 것 전부 빼앗을 거야. 생활비, 아파트, 차,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라고. 내가 그럴 거라는 거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 이제 나가. 윤희진은 말없이 나갔지만 내 옆을 지나칠 때의 그녀의 시선은 영원한 전쟁의 약속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 회장은 지훈에게 말했다. 어떻게 하지? 한 변호사. 변호사는 이미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신문사를 고소할 수 있지만 길고 비용이 많이 들며 이야기를 더 키울 뿐입니다. 더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물었다. 오늘 당장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살내기 위해서요. 증거와 함께 사건 전체를 공개하는 겁니다. 판을 뒤집는 거죠.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재단 강당을 사용하게 6시의 경제지와 종합지 기자들 전부 모아 찌라시 기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공증인에게도 전화해서 5시에 오라고 하게. 오후 6시 5분 태준재단의 기자회견장은 꽉 찼다. 카메라, 기자들, 기대감에 찬 웅성거림. 박 회장을 중심으로 한 테이블에는 지훈, 김 실장, 그리고 내가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빠져 있었다. 시작 직전 문이 열리고 5년 전 유전자 검사를 했던 병원의 유전학 과장인 박 부장이 폴더를 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테이블 끝에 진지한 표정으로 앉았다. 박 회장이 마이크에 다가갔다. 그는 웃지 않았다. 안녕하십니까? 급한 연락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가족을 향해 조직된 비방과 거짓말 캠페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이라고 말할 때는 제 손자 박현우 군과 그의 어머니 강지유 씨를 의미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실은 극도로 단순하고 오늘 보도된 내용과는 터무니없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훈에게 신호를 보냈고 지훈이 일어섰다. 저는 박씨 집안의 변호인 한지훈입니다. 일련의 문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서들은 디지털화되어 여러분이 나가실 때 가져가실 USB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첫째, 박현우 군의 출생 증명서입니다. 부친은 최민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강지유 씨가 2026년 2월 25일 최민준 씨가 제왕절개 수술에서 회복 중인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버리고 떠난 지 일주일 후에 제출한 가족 유기 고소장입니다. 이 메모와 함께요. 지훈은 화면에 이미지를 투사했다. 민준의 필체가 담긴 쪽지 사진이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안정이 필요해. 내 엄마가 키우게 해. 웅성거림이 호를 휩쓸었다. 셋째, 강지유 씨가 5년간의 완전한 부재 기간 동안 최민준 씨를 찾기 위해 고용한 탐정사무소의 보고서입니다. 그의 도박 비용, 빚, 그리고 아들과의 접촉 시도 없이 여러 유흥업소에 머물렀던 위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입증된 유기와 접촉 부재를 고려하여 강지유 씨에게 완전하고 배타적인 양육권을 부여하고 박태준 회장을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한 2028년 10월의 법원 판결문입니다. 지훈은 문서들의 무게가 스며들도록 잠시 멈췄다. 다섯째, 아이의 친자 관계에 대한 어떠한 비열한 의혹도 해소하기 위해 그는 유전학 과장을 보았다. 박 부장님, 박 부장이 흰 가운을 입은 채 마이크로 다가왔다. 저는 유전자 연구소 소장 박성진입니다. 2026년 2월 22일 박태준 회장님의 요청으로 최민준 씨와 박현우 군 간의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9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서명과 날인이 된 해당 보고서는 이후 가족관계 인정에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폴더를 열어 직인과 서명이 선명한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지훈이 다시 말을 이었다. 여섯째, 강지유 씨가 박태준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인 지출을 위한 어떠한 생활비도 일절 거부했음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그녀의 현재 생활 수준,
주거를 포함하여 4년 만에 수익성을 5배로 끌어올린 공로로 얻은 이 재단의 부이사장으로서의 급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내역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으며 끼어들었다. 제 정신 상태나 유언에 대한 어떠한 추측도 끝내기 위해 이걸 가지고 있어. 그는 폴더에서 문서를 꺼냈다. 청중 속에 앉아있던 공증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오늘 오후 5시에 공증받은 제 유언장 수정본 사본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 아들 최민준을 그의 파렴치한 행동과 가족 유기를 이유로 완전히 의절하고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제 유산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3분의 2는 제 손자 현우를 위한 취소 불가능한 신탁에 강지유 씨와 제 공증인이 현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강지유 씨에게.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소. 내 마지막 몇 년 동안 나에게 충성심과 지성, 그리고 딸의 사랑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에게 대한 보답으로. 홀은 감탄의 외침으로 폭발했다. 박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질문 있습니까? 유력 일간지의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이번 상속권 박탈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여전히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박 회장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진우였죠. 죽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었죠. 그는 오래전에 스스로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저는 시체 하나를 묻었을 뿐입니다. 다음 질문. 기자회견은 20분 더 이어졌다. 질문은 재단과 내 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이었다. 스캔들 이야기는 서류의 무게와 박 회장의 단호함 아래 짓눌려 죽었다. 나오면서 지훈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완벽했어. 침착하고 단호했어. 이제 희생자는 그 사람이고 당신은 강력한 전문가야.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속삭였다. 최악은 이제부터일 거예요. 내 말이 맞았다. 그날 밤 구시뉴스에서 상속권 박탈 소식을 수천억 원 가치의 주식 이동이라는 경제 뉴스로 다루고 있을 때 내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나 해서 받았다. 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와 술기운이 뒤섞인 신락 같았다. 좋냐? 이년아? 늙은이가 내 이름까지 뺏어가게 만들었겠다. 당신이 스스로 뺏은 거야. 민준 씨. 5년 전에 널 부숴버릴 거야. 너희들 전부 누굴 상대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민준 씨, 당신은 취했고 한심해. 가서 자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다음번에는 경찰이 스토킹으로 당신 위치 추적하게 될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그의 공허하고 독이 든 말들은 방 안 공중에 떠다녔다. 위협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은 아주 달랐다. 박태준 회장, 아들 의절하고 손자와 며느리에게 재산 상속. 기사는 냉정하고 사실적이었으며 신뢰 잃은 타블로이드의 추잡한 비난을 슬쩍 언급하는 데 그쳤다. 사업과 권력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게임은 이긴 것이었다. 민주는 이제 돈도 쓸모있는 성도 그리고 대중의 경멸이라는 빚만 남은 낙오자였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나는 칼부딪히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단지 더 조용해졌고 그래서 더 치명적이 되었을 뿐. 나의 다음 수는 공격이 아니었다. 방어였다. 모든 입구를 강화하고 마지막 공격에 대비하는 것. 왜냐하면 민주는 이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잃을 것이 없는 남자는 무슨 짓이든 심지어 미친 짓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린시티 타워의 내 새 사무실. 유리 테이블 위에서 전화기가 진동했다. 개인 휴대폰도 업무용도 아니었다. 오직 한 연락처만을 위해 사용하는 깨끗한 세 번째 전화기였다. 사설 탐정.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 떠 있었다. 움직임. A가 3일간 H의 학교 주변을 배회함.
오늘 교대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접근. 서프라이즈를 위해 학교 시간 문의. 느낌이 안 좋음. 강화 감시 이미 시작됨. 폐 속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학교. 그는 넘어서는 안 될 유일한 선을 넘었다.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오랜적인 두려움이 발톱을 드러냈지만 즉시 짓눌러 버렸다. 두려움이 설 자리는 없었다. 오직 차갑고 치밀한 분노만이 있을 뿐. 박 회장의 직통 번호를 눌렀다. 첫 신호음에 그가 받았다. 말해. 학교에 가서 현우 학교 시간을 묻고 다녔어요. 전화기 너머로 거의 만질 수 있을 만큼 깊은 분노가 담긴 침묵이 흘렀다. 어디야? 사무실에요. 거기 있어. 내가 그리로 가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한 변호사 불러. 10분 후 우리 셋은 내 사무실에 있었다. 박 회장은 분노로 창백했고 지우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이미 서류를 준비하는 변호사의 진지한 표정이었다. 이제 끝이야. 박 회장이 돌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내심도, 경고도, 동정도 끝났어. 경찰에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당장 스토킹이든 뭐든 잡아넣으라고 할 거야. 안 돼요. 내가 말하자 두 사람이 나를 쳐다보았다. 아직은요. 스토킹으로 잡혀가면 몇 시간 안에 풀려나서 이해하지도 못할 접근 금지 명령서를 받고 더 격분해서 돌아올 거예요. 스스로 목을 맬 충분한 밧줄을 줘야 해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방식으로요.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지우 씨, 현우를 미끼로 쓸 수는 없어요. 너무 위험해. 현우를 미끼로 쓰지 않을 거예요. 나는 서랍을 열며 대답했다. 작은 GPS 위치 추적기처럼 생긴 장치를 꺼냈다. 이걸 쓸 거예요. 집 사건 이후로 현우 가방에 넣어둔 추적기예요. 아주 작아서 걘 몰라요. 그리고 일상을 이용할 거예요. 하지만 바꿔서 나는 그들에게 계획을 빠르게 설명했다.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다. 허점도 있었지만 성공한다면 이 악몽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계획이었다. 박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었다. 마침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해. 현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현우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나는 나 자신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절대적인 확신을 담은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거기 있을 거고 두 분도 그림자 속에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진짜처럼 보여야 해요. 그가 단 1분이라도 승리감을 느끼게 해야 해요. 그게 그의 무덤이 될 거예요. 다음 날 모든 것이 계획대로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고통이었다. 2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된 감시 차량 안에서 나는 현우가 파란색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오는 것을 보았다. 평소 목요일처럼 친구 민재와 민재의 엄마와 함께였다. 하지만 오늘은 근처 공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인적이 드문 길, 공사 중인 낡은 시립 창고 옆을 지나는 길로 접어들었다. 민재 엄마, 신중하고 이번 일로 두둑한 대가를 받은 그녀와 합의한 대로였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현우의 위치 추적기에서 나오는 파란 점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터치스크린 윈의 손은 고요했다. 지우는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눈에 띄지 않는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박 회장은 그의 신복 2명과 함께 다른 차에 있었다. 그들은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일이 벌어졌다. 더럽고 뒷 번호판이 없는 흰색 봉고차가 골목에서 나와 아이들 옆에 급정거했다. 슬라이딩 도어가 열렸다. 민준이 모자를 눌러 쓰고 불안한 움직임으로 나왔다. 비명은 없었다. 빠르고 역겨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그가 현우의 팔을 잡았다. 위치 추적기에 숨겨진 마이크를 통해 공포에 질렸지만 높고 또렷한 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놔요. 아저씨는 내 아빠 아니야. 내 아빠는 갔어. 10초도 채 되지 않았다. 봉고차가 출발했다. 민재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는 척했다. 민준을 제외한 모두가 각본을 따랐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고 있었다. 됐어. 나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통신기에 말했다. 신호 따라가고 경찰은 약속 장소에서 대기시켜.
내가 신호 줄 때 진입해. 그 전에는 안 돼. 창고는 사하구의 반쯤 버려진 공업단지에 있었다. 흰색 봉고차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 작은 행렬은 2블록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큰 가방을 메고 있었다. 지훈이 나를 막으려 했다. 지효 씨, 안 돼. 미친 짓이야. 경찰을 보내. 경찰은 갈 거예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해요. 굴욕감을 주고 싶은 건 나라고요. 그게 그의 약점이고 우리가 가진 유일한 우위예요.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현우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랑 얘기하면 정신이 팔릴 거예요. 문을 지켜봐요. 내가 부르면 들어와요. 나는 혼자 창고를 향해 걸었다. 심장이 가슴을 두드렸지만 모든 걸음은 단호했다. 이것이 마지막 최종 전투였다. 삐걱거리는 작은 연문을 밀었다. 안에서는 먼지와 기름, 습기 냄새가 숨막히게 진동했다. 깨진 천창으로 들어오는 더러운 빗줄기가 텅 빈 공간의 중앙을 비추고 있었다. 거기에 민준이 있었다. 그는 현우를 자기 앞에 세워두고 작은 어깨를 손으로 잡고 있었다. 현우는 창백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울지 않았다. 나를 보았고 그 시선에서 두려움과 함께 신뢰의 불꽃을 보았다. 엄마가 왔어. 강지유,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의기양양하게 들렸다. 시간 딱 맞췄네. 엄마 닭처럼 달려올 줄 알았지. 그 애 놔줘요, 민준 씨. 이건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다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너랑 그 늙은이가 내 모든 걸 빼앗아갔잖아. 내 이름, 내 돈, 내 아들. 자, 이제 내가 네가 원하는 걸 가졌네. 그가 현우의 어깨를 꽉 쥐자 아이가 아픈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나는 차분하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문제만 있을 뿐이고 매 초마다 그 문제는 더 커지고 있어. 닥쳐. 그가 소리쳤다. 여기선 내가 왕이야. 조건은 간단해. 현금 50억 원이랑 깨끗한 여권. 아니면 내 아들은 나랑 같이 그 늙은이가 못 찾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될 거야. 나랑 단둘이 있으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라고. 그의 말은 그의 광기의 정수였다. 이기적이고 즉흥적이며 멍청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돈은 안 줄 거야, 민준 씨. 그리고 당신은 아무 데도 못 가. 나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전원을 켜고 녹슨 상자 위에 글을 향해 놓았다. 하지만 뭔가는 줄게. 마지막 현실 교육. 화면은 3개의 창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창에는 해운대 요트 경기장에 정박된 그의 마지막 비싼 장난감인 요트가 보였다. 해양 경찰들이 배에 오르고 있었다. 두 번째 창에는 라파엘이 몇 달 전 발견한 그의 마지막 비밀 스위스 계좌의 은행 알림이 떴다. 잔액은 0 스위스 프랑. 그리고 압류됨이라는 단어. 세 번째 창에서는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박 회장의 목소리였지만 기자회견 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더 사적이고 더 치명적이었다. 내 요청으로 그날 아침 녹음된 것이었다. 최민준. 이걸 보고 있다면 네가 내 손자를 건드렸다는 뜻이겠지. 내게 남은 마지막 선을 넘은 거다. 그러니 잘 들어. 만약 내가 현우에게 흠집 하나라도 내면 내가 한 번도 가질 자격이 없었던 내 형의 무덤에 맹세컨대 내게 남은 시간이 하루든 10년이든 단 한 가지에만 바칠 것이다. 너를 파괴하는데 변호사도 돈도 아니라 모든 기억, 모든 숨결, 모든 꿈으로 네가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라게 만들어주마. 그리고 내가 죽으면 다른 이들이 계속하도록 명령과 돈을 남길 것이다. 이게 내 마지막 약속이다. 아버지로서, 너의 심판자로서. 목소리가 또 섰다. 민준의 얼굴은 당혹과 공포의 가면이었다. 태블릿은 그의 거울이었고 완전히 혼자가 되고 발가 벗겨지고 궁지에 몰린 남자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돈은 없어.
내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트, 아파트, 계좌, 전부 지난 이 시간 동안 동결되거나 압류됐어. 오늘 아침 판사가 명령서에 서명했어. 내 빚 증거랑 내 의도에 대한 탐정 보고서와 함께. 내 안전망은 종이로 만든 거였고 이제 끝났어. 거짓말. 그가 울부짖었지만 갈라진 목소리는 그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내게 남은 건 나는 거리를 좁히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선택뿐이야. 지금 당장 현우를 놔줘. 그러면 내가 박 회장님을 설득해서 납치 혐의는 빼고 불법 침입과 스토킹으로만 고소하게 할게. 내가 여기 가진 현금일 0만 원 줄게. 나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다. 이걸로 한국 떠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게 내 유일한 탈출구야. 마지막, 아니면 나는 극적인 멈춤을 가졌다.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할 수도 있지. 그러면 장담하건대 넌 감방 밖에서 햇빛을 다시는 못 볼 거야. 그리고 현우는 자기 생물학적 아버지가 범죄자, 납치범, 미치광이라는 걸 알고 자라게 될 거고 뭘 선택할래? 민주는 태블릿을, 현우를, 그리고 나를 보았다. 아이의 어깨를 잡고 있던 그의 손이 떨렸다. 그의 눈에는 내면의 전쟁이 있었다. 분노, 상처 입은 자존심 대 생존 본능. 그에게 남은 유일한 이성의 조각. 현우는 그 망설임을 느끼고 창고의 침묵 속에 울려 퍼지는 속삭임으로 말했다. 놔주세요, 제발. 울지 않고 민준에게는 항상 부족했던 위엄을 담아 말한 그 두 마디가 그의 안에서 무언가를 부수었다. 후회가 아니었다. 붕괴, 완전한 붕괴였다. 그의 팔이 힘없이 몸 옆으로 떨어졌다. 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게로 달려왔고 나는 아이를 잡아 품에 안고 머리에 코를 묻고 내 가슴에 맞닿은 그의 작은 심장의 빠른 고동을 느꼈다. 안전했다. 안전했다. 괜찮아. 아가. 나는 속삭였다. 괜찮아. 끝났어. 그리고 오직 그때. 나는 소리쳤다. 지금 창고 문이 활짝 열렸다. 여러 대의 차 헤드라이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빛이 부유하는 먼지를 비췄다. 경찰들의 실루엣이 들어섰고 바로 뒤에는 지훈과 박 회장이 있었다. 민주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먼지 쌓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권리를 고집하는 동안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 이끌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다. 오직 분노로 기억될 권리마저 잃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자의 절대적인 공허함만이 있었다. 재판은 빨랐다. 민주는 훨씬 더 중한 납치 혐의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불법 감금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의 국선 변호인은 그의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는 라파엘의 전체 보고서, 위협의 연속, 학교 잠복을 제시했다. 판사는 무자비했다. 징역 8년. 또한 현우에 대한 친권 영구 박탈과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판사의 요청으로 심리학자가 현우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폐쇄회로를 통해 민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을 때였다. 옆방에 앉아있던 내 아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바로 그 커다란 푸른 눈으로 카메라를 보며 내 영혼을 쪼개는 또렷함으로 말했다. 박 회장 할아버지가 인생에서는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떠나기를 선택했어요. 이제 책임져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그것이 우리 집에서 최민준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순간이었다. 1년 후 6월 중순의 햇살이 경기도 양평의 박씨 집안 별장 포도밭을 비추고 있었다. 본가가 아니라 박 회장이 여름을 보내는 고풍스럽게 복원된 고택이었다. 공기에서는 뜨거운 흙냄새, 소나무 냄새, 꽃향기가 났다. 나는 단순한 흰색 리넨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큰 결혼식이 아니었다.
꼭 필요한 사람들만 있었다. 행복에 겨워 눈물 짓는 우리 부모님, 밝은색 양복을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박 회장, 지훈과 나의 몇몇 친구들, 그리고 증인 역할을 하는 김 실장, 그리고 물론 이제 막 6살이 된 현우. 그는 자신을 작은 신사처럼 보이게 하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반지를 운반하는 임무에 엄숙하게 집중하고 있었다. 내 옆에 지우는 미소 짓고 있었다. 긴장한 신랑의 미소가 아니라 긴 항해 끝에 항구에 도착한 동반자의 미소였다. 주례를 맡은 박 회장의 친구인 시청 공무원도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현우 군, 엄마와 지훈이 삼촌이 결혼하는 것에 동의하나요? 주례가 몸을 조금 낮추며 물었다. 현우는 그를 아주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를, 지훈을 보았다. 네. 하지만 지훈이 삼촌이 화요일이랑 목요일에는 계속 제가 이 집의 남자라고 약속했고 요트 타는 법도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공기 중에 떠올랐다. 주례는 계속 진행했다. 서약은 간단했다. 우리는 충성, 존중, 그리고 우리가 이미 시작한 것을 함께 건설할 용기를 약속했다. 그가 이제 신부에게 키스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지훈은 평화, 미래의 일요일 아침, 그리고 전투가 아닌 안식처인 사랑을 말해주는 부드러움으로 내게 키스했다. 그 후 테라스에서의 오찬 동안 박 회장이 축배를 들기 위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오늘 저는 가족을 위해 축배를 듭니다. 선택하는 가족, 지성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자리에 있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쌓아 올리는 가족을 위해서요. 제 아들과 딸 강지우와 한지훈을 위해, 그리고 제 손자 현우, 저 같은 늙은 늑대가 바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빛나는 미래를 위해 축배를 듭니다. 건배, 모두가 축배를 들었다. 식탁 아래에서 지훈이 내 손을 잡았다. 반대편에서는 현우가 아빠에게 자기가 크면 포도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아주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드론을 써야 해요, 외할아버지. 그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해질녘, 하객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현우가 개와 함께 반딧불이를 쫓아놀 때 나는 잠시 서재로 빠져나왔다. 광주에서부터 쓴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거의 다 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오늘 2032년 6월 18일. 결혼했다. 폭풍은 지나갔다. 폐허를 남기지 않았다. 더 강한 기반을 남겼다. 민주는 먼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여기서 불리지 않는다. 내 이름, 강지우. 이제는 고함이 아닌 전략적인 침묵과 맹렬한 사랑으로 전쟁에서 이긴 여자의 이름이다. 현우는 옆방에서 행복하게 잠들어 있다. 지우는 소파에서 나를 기다리며 책을 읽고 있다. 박 회장은 의자에서 미소를 머금고 코를 곤다. 배는 마침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한다. 그리고 나는 조타 장치를 잡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오직 수평선만을 본다. 오늘 처음으로 폭풍이 아닌 잔잔한 바다와 맑은 하늘을 예고하는 수평선을 나는 일기장을 영원히 닫았다. 현관으로 나왔을 때 마지막 햇살이 포도밭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훈이 다가와 팔로 나를 감쌌다. 저편에서는 박 회장이 잠에서 깨어 현우에게 자기 쪽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내 아들은 달려가 그의 무릎 위로 올라갔다. 이것은 동화의 결말이 아니었다. 더 나은 무언가였다. 평화로운 시작. 나는 그것을 위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이제 고택의 하늘 아래 모인 내 가족을 보며 나는 모든 전투, 모든 눈물, 모든 무자비한 결정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늬 안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서만 다칠 것이다. 다시는 누군가를 밖에 두기 위해 다치지 않을 것이다.